저는 너무나 가난한 집에 맏딸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본인 시키는 일이라면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이 화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다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에게 늘 잘하라고만 호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저는 시집을 가면 좋은 남편, 좋은 시어른 만나서 잘 살 거라는 생각으로 친정 이모님 소개로 시집을 왔습니다. 와서 보니 아버님은 안 계시고 시어머님만 계신 집이었고 어머님, 남편, 시동생 모두가 비관적인 생각과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더라고요. 네 사람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며 푸는 것을 보고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4살 때였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욕을 안 먹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실한 남편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슬아의 딸 둘은 다행히도 잘 자라 주었고 두 아이 모두 박사과정까지 하여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난제는 두 시동생들입니다. 큰 시동생은 제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한 지 15년 후 조울증이 발병하여 지금도 가장으로서 가정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큰 시동생이 결혼한 후 조울증으로 아프기 시작하였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치료도 하고 굿을 11번 하고 절에 들어가서 수양을 시키고 한약을 먹이고 6년 고생 끝에 완치가 되어 제가 중매하여 장가를 보냈습니다. 몇 년은 잘 지내는가 싶더니 계속 술과 전쟁을 합니다. 요즘은 술집 기물을 부수고 파출소를 드나들기까지 합니다. 이런 제 시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시동생들은 항상 저보고 형수님 참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같이 살아서 그런지 저보고 욕 한 번 안 하는 양반들이에요. 두 사람 모두 각자 좋은 기술도 있습니다. 이 시동생 둘만 정신이 맑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나으면 봉사할 기회도 많잖아요. 보삼님, 제 친정 여동생도 조울증으로 병원에서 6개월 치료를 하고 재발해서 저희 집에 제가 데리고 와서 챙겨주고 해서 지금은 약도 잘 챙겨 먹고 여러 가지 불교 수행 방법을 찾아 공부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바른법연구원에 오게 된 것도 폴란드에 사는 이 여동생 덕분입니다. 유튜브에서 법사님 법문을 듣고 칠독 자시기도 수행을 하여 지금은 약 안 먹고 머리가 맑아지고 세상을 다 보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동생이 이야기를 들으니 시동생들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존경하는 법사님을 이렇게 뵙고 나니 이제는 우리 집안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약을 먹고 있는 큰 시동생과 교도소에 있는 막내 시동생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법사님, 저와 남편이 어떻게 공부하면 될는지요? 네, 지금 네, 이제 속을 새기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두 시동생이죠. 그리고 친정 동생도 한때는
조울증에 걸렸다고 했던가요? 근데 지금 폴란드에 가서 건강경 읽으면서 많이 나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친정 동생이 나아졌다라는 그런 밝은 소식이 지금 보살님으로 하여금 건강경을 읽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남편은 속을 새겼습니까? 안 새겼습니까? 술로 인해서 좀 저한테 많이 그거 해서 그렇지 돈에 대한 건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습니다. 직장도 가지고 계시면서 돈에 예.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게 그 안타까운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시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법문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깨친이 도인이 해주시는 이야기고 우리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뭐 가늠할 수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인생은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내가 주어진 그런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꾸민 전지전능한 내가 꾸민 내 소설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백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전에 그 화엄경의 대가이시고 천재적인 스님이신 단어 스님 같은 분 아마 지금 단어 스님 같은 그런 위대한 학자적 박학다식한 그런 스님은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대단히 천재였고 주역 사서삼경을 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도 들었지만은 이 인생이라는 것은 다 자기가 쓴 소설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극본을 쓰고 자기가 감독을 하고 자기가 연출을 해요. 그리고 배역을 증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꾸며서 소설을 쓰고 그 속에서 자기가 쓴 소설이 소설인 줄 모르고 참인 줄 알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괴로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이 돼서 울고 웃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 지금 듣고 계시죠? 예. 내 소설이 진짜로 믿는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믿는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동생이 왜 조울증에 걸리고 속을 새기고 그리고 낫게 해줘도 또 속 새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그렇게 조울증 걸려서 속 새긴다라고 하고 그렇게 소설을 쓴 결과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소설을 좀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이제 실감나게 소설을 씁니다. 근데 이제 대개 그런 고통의 고통을 받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아, 인생은 고통이다. 그 작가는 결론을 그렇게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떤 진실이 있다. 요거를 일깨워주고 싶어 하는 그 작가의 마음이 그런 소설을 쓰게 합니다. 또 어떤 작가는 남녀의 사랑을 그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 철학이죠. 남녀의 사랑을 잘 묘사한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근래는 소설을 잘 안 읽습니다만은 소설은 다양합니다. 자기가 다 소설을 쓰는 소질이 있어요. 그 아상이라는 놈이 그렇게 소설을 쓰면서 실제로 자기는 처음에 소설로 알고 씁니다. 소설로 알고 쓰다가 한참 써놓고 보면은 그걸 참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사랑과 미움이 많은 사람은 연애 소설을 씁니다. 마음에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은 사람은 다양한 세계 각국의 풍경과 아름다움을 소재로 소설을 씁니다. 가난에 찌들었다가 겨우 벗어나는 성공적인 삶을 그런 체험을 한 작가는
지극히 어려웠다가 고생하다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만나서 그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소설을 씁니다. 근데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고 비극으로 끝나는 소설 쓰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쓸 때 이것은 내가 쓰는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참 다 쓰는 소질이 있어요. 쓰다가 이 중생들은 어떠냐면 참이라고 믿고 자기도 거기 한 주인공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 일을 그대로 연출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이런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삶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쓴 소설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꿈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이 참이 아니라고 느끼고 바치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능한 대로 시동생을 살리려고 하시지 마세요. 시동생이 병에 걸리고 안타까우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힘이 돼서 병에서 벗어나게 해서 참다운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결혼을 시키고, 이건 내가 그렇게 소설을 쓰고 참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치고 꿈인 줄 알고 벗어나세요. 내가 하나도 괴로울 것 없이 내가 써놓은 소설을 참으로 알고 아둥바둥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금강경만이 유일하게 그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강경이 위대하다라고 하고 모든 고통을 멈추는 것이라고 하고, 소설에는 가끔 죽음도 등장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으로 알고 내가 소설인 줄 모르고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건 참이 아니라 내가 쓴 소설이로구나. 참이 아니라 이거 꿈과 같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올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시동생이지요. 시동생 아니에요. 빛 받으러 온 왼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설로 그렇게 써놓고 안타까워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가 문제지 시동생, 실제로 문제는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시동생이 문제인 거겠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같고 나는 해결사인 거 같고, 문제는 시동생이 조울증 걸리고 시동생이 안타깝고 문제는 시동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보살님한테 다 있어요. 그것을 실제인 줄 알고 소설을 써놓고 그것을 참으로 믿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보살심 속에 있습니다. 인생은 아니더라고요. 다 꿈과 같고, 우리 금강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몽 환포예요. 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소설입니다. 근데 소설을 여기지 않을 땐 참인 것 같고 실제인 것 같고 이래요. 근데 그거 공부해본 분이 압니다. 공부를 자꾸 해서 그와 맺은 업보가 풀어집니다. 업보가 풀어질 때는 인정사정 없이 다 갚버려요. 저희가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친했었던 존재였나? 저희가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존재였었나? 따뜻한 존재라고 내가 착각을 했었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때가 돼서 인연이 끝나면 인정사정 없이 갈 길로 다 갑니다. 내가 써놓은 소설에서 내가 이제 벗어났구나. 그때쯤 돼서는 진짜 금강경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용이라는 구절에 실감을 하면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소리 오면은 사람이 좀 따뜻한 게 있어야지, 인생을 그렇게 꿈이라고 몰아세우니 불교가 그렇게 냉혹한 거요,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저도 많이 그랬던 편이거든요. 저도 인정이 많았다고 하는 편이거든요. 눈물도 많았다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이 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부모 자식의 업보도 한낱 꿈과 같은 것이다, 난제도 착각이다, 이런 것이 바친 과정에서 조금 느껴지면서 드디어는 인생은 내가 쓴 소설을 실제로 알고 거기서 웃고 우는 이런
연극이라고나 하는 것이 조금 느껴집니다. 너무 냉혹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냉혹한 말씀을 드려야 거기서 벗어나지. 아유, 안타깝습니다. 시동생으로 해서 하루에 금강경 7독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난 소설 속에서 소설이 참인 줄 알고 점점 더 빠져 들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내 말을 참으로 믿고 시동생이라는 생각조차 부처님께 과감하게 바치셔서 그 괴로움의 사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